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신성 대변인 담화 보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남쪽 언론에도 몇몇 언론들이 보도는 했는데, 참 특이한 게, 원래 보도를 하면 사실관계 또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선 지금, 북에서 최신부 담화에서 찍은 건 국정원,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그 다음에 몇몇 보수 언론과 탈북자 단체 이런 데를 집었는데, 이런 데서 관여를 하고 있는 방송이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8월 중순부터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한 달도 더 됐고요. 아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북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 이것만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확인 보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이 담당 부서들,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이런 데서도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고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래 한다 어쩔래,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담화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국제법적인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다라는 말은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더라도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과연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이 있는 이 정부라면 이런 짓은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적행위 전파에도 해적행위가 있는 거니까 해적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설마 안 할 거라고 믿지만 안 한다면 확실히 안 한다고 말을 해주든가. 어쨌든 남북 관계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정부가 한 게 아니라면 중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불법이니까. 전쟁의 한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담화에서. 근데 전쟁을 하는 것이 이게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좀 중단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14호년 발표 사돌 기념 공동행사. 원래 애시당초는 개성하고 인천에서 공동으로 진행이 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일날 인천 가서 인천 남쪽 행사죠. 행사장에 많이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날씨도 춥고 이러기도 했고요. 장소도 좀 외지고 그랬는데 갔었습니다. 6.15 공동선 실천 북측위원회에서 대변인 담화가 이것과 관련해서 공동행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인천과 개성에서 교차 참가를 하기로 이렇게 얘기까지 됐는데 결국은 이제 안 됐습니다. 방북 그다음에 이제 북에서 방남하는 것도 허용을 이제 통일부가 안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산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6.15 북측위라고 하죠. 그래서 대변인 담화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결의의 염원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 6.15 공동행사를 파탄시킨 데 이어 14선언 발표 사돌 기념 민족 공동행사를 또다시 가로막은 남조선 보수당국의 책동을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 행위로 낙인하면서 이를 온 민족과 함께 준열히 규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한 번도 6.15 선언, 14선언 관련한 기념행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공동행사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행사에 참가도 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동안은 당연히 확인이 된 거고, 이번엔 이제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은, 지금 남북 사이에 뭔가 새로운 변화, 국면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통일부 장관도 교체가 됐고, 홍준표 대표는 개성공단 방북도 하고,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변화들이 있다면 건 뭔가 남북 사이에 대화도 가능한 거 아니냐? 크게는 정상회담부터 시작을 해서 고위급 대화라든지 아무튼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불러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사실 본심에서는 여전히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미래는 없다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당국자들이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두천 고시원에 있던 우리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이요. 결국 구속이 되었죠. 이거 여론의 힘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건 발생하고선 12일 만에 구속이 됐거든요. 이게 뭐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한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쵸. 뻔히 누가 했다는 거 다 찍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12일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께서 통일통일 활동하시죠. 김선동 의원이 동두천 경찰서장하고 면담을 했다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예. 12일 만에 구속이 됐다고 하니까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파격적으로 빨리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참 그게 자랑스러워 할 일이 아니죠. 12일이면은 범인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고 있고 누군지도 뻔히 아는데 10일이나 걸려서 겨우 구속시켰다는 건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주권 국가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데 뭐 어쨌든 경찰서장을 만났습니다. 동두천 박상용 경찰서장을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소파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면 구속시킬 수 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를 못하면 구속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현행범으로 용의자 미군을 체포하지 못하고 미군 부대로 도주할 경우 경찰이 미 헌병대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여 부대에서 미군을 체포하여 우리 측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파가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경찰서장이 소파 개정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소파 개정을 위한 활동을 해줄 것을 김선동 의원에게 요청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실 일선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한미연합사에서 일하던 장성이 언론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기가 그 한미연합사에서 일하면서 너무 굴욕을 많이 당해가지고 뭐 한국군은 뭐 미국의 용병이다 뭐라는 말을 막 서스럼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그래서 할 일을 다 한 거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언론에도 다 나왔지만 현장에서 뭐 가위, 흉기 뭐 이런 것들도 수거도 안 해가고 언론에 나오니까 그제서야 다시 가가지고 뭐 현장 보존도 안 한 상태에서 다시 가가지고 뭐 수거했다 그러는데 경찰도 뭐 할 말은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한국민의 어떤 안전과 치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뭐 최선을 다해서 안 한 건 맞고 하지만 뭐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소파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일선 경찰에서 하는데도 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파 개정을 해야 한다. 경찰서장조차도 소파 개정을 얘기하고 있는 이 현실은 소파 개정이 안 되면 한국이 주권을 지키는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뭐 소파 규정 뿐만이겠습니까? 미군의 이런 흉악한 범죄가 사실 요즘 도가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화 도가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군이 이 땅을 진짜 도가니로 만들어 버리고 있죠. 그리고 숱한 그 강간, 살인 뭐 이런 사건들이 미제의 사건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단순히 소파의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점령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위 자체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 점령군으로서의 미군 지위 이것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이런 계속되는 이들의 당당한 범죄 행위나 그리고 그것을 쉬쉬하거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한국 그 공직자들의 이 뭐 지위와 역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펄펄 끓는 도가니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2008년 5월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회담 때 김계관 부상의 한 발언이 위키리크스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최종 단계에서 북이 핵무기와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교환한다는 구상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당시에 6자회담 수석대표가 김숙이었습니다. 김숙 그 본부장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 대사에게 얘기한 얘기를 그 대사관이 또 전문으로 해서 보냈는데 그게 이제 위키리크에서 폭로가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김계관 부상이 남쪽에서 이제 핵무기 어떻게 할 거냐, 핵무기도 그 신고에 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너네가 핵폐기에 관심이 있으면 9.19 공동성명 한번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핵무기들은 가까운 시기가 아닌 비핵화 과정의 최종 단계에 폐기될 것이다. 최종 단계는 핵무기들과 대미 관계 정상화의 맞교환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전한 얘기를 또 전한 거니까
원래 뭐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내용은 이런 것 같고요. 원래 9.19 공동성명이 이 약속 대 약속, 뭐 공약 대 공약, 뭐 행동 대 행동 이렇게 이제 원칙을 정한 거라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뭐 그 초기 단계 합의문이 2.13 합의로 나왔고, 그 다음에 13 합의가 이제 2단계 조치 합의문이 나왔었고요. 그렇게 이제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최종 단계에서야, 핵 폐기와 그 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 그러니까 북미 수교를 얘기하는 거죠. 북미 수교를 막고야할 것이다라는 게 북의 기본 구상이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건 사실 9.19 공동성명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북미 공동 커뮤니케 제네바 합의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명시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은 북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는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북미 사이는 관계를 정상화한다. 라는 게 계속 명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그걸 놓고 있는가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좀 드러났다라고 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임성남이라는 이름을 이제 앞으로 좀 자주 듣겠네요. 육자회담이나 네. 이런 새로운 할 때, 수석 대표가 됐죠.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바뀌었습니다. 위성락 씨가 육자회담 한 번도 못하고 그렇죠. 그냥 나가네요. 미국에는 아주 불나게 쫓아다니셨는데 결국 육자회담 한 번도 못하시고 임성남 신임 본부장에게 자리를 물려줬네요. 지난 6일 미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을 또 방문했어요. 국무부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을 또 만났다고 하죠. 그리고 제2차 비핵화 남북회담 이거 결과 뭐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성과인 회담의 결과 향후 대북 정책 관련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육자회담 관련 새로운 변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꾸 사람은 바뀌긴 하는데요. 그러게요. 네. 5일날 임명이 되고 6일날 발로 출국을 했어요. 네. 하루 만에 출국했는데 참 한국 사회 공직자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임명이 되면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서 임명장을 받는 건가요? 네. 아무튼 임명되자마자 바로 미국에 달려가서 비핵화 회담 했던 내용 그대로 또 보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지령을 받으러 간 건지 아니면 협의를 하러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하러 갔다 그러고 지금 시점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다음 주 13일이죠. 13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걸 앞두고 실무 조율을 하기 위해 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외교부 당국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측과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다음에 미국 측 관계자들과 뭐 상견례 목적도 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육자회담의 새로운 변화냐라고 봤을 때는 뭐 글쎄요. 저는 뭐 육자회담이 과연 여전히 살아 있는지조차 의문이고 육자회담은 사실 이제 누구에게나 계륵 같은 신세가 됐어요. 육자회담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육자회담을 추진할 수도 없고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은 육자회담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계속 내걸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육자회담을 왜 전제 조건을 내거느냐. 9.19 공동성명에서는 약속,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합의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전 조치를 하려면 너네도 사전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들 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북에 대해서 사전 조치를 요구했는데, 남북 그 비핵화 회담에서도 그렇고, 뭐, 김계관 부상, 그, 제1외무성 부상이 미국에 가서도 회담에서도 그렇고, 사전 조치에 대해서 상대방은 뭘 해줄 수 있는지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 사전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 자체가 육자회담의 부분이 돼버리는 뭐 그런 이제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데 어쨌든 북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전 조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전 조치를 에 해당하는 걸 할 거면 너네도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남쪽에 그 미사용 핵 연료봉을 그럼 너네가 살 거냐? 뭐 이렇게도 요구를 하고 뭐 미국에 대해서도 뭔가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좀 이제 명분 싸움이 돼버렸어요. 이제 서로 미국은 이제 육자회담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데 안 되고 있는 책임은 북에게 이제 떠넘기기 위해서 사전 조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북은 이미 이제 중국, 러시아 방문해가지고 사전 조치 없는 육자회담으로 다 합의를 본 상태고 뭐 이렇게 이제 돼버린 상태라서 사실 지금 뭐 가가지고 뭐 육자회담에서 새로운 걸 뭐 돌파구를 열어낼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그 외교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13일 날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북미 간에 뭔가 대화가 있을 것이다. 북미 간 대화 날짜가 잡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비핵화 사전 조치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북한의 사전 조치를 받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사전 조치 얘기를 하는 이상 육자회담은 또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또 될 상황은 아니고 이런 그 육자회담과 관련된 사전 조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육자회담은 좀 재개되기 어렵지 않겠나. 오히려 저는 육자회담이 열리는 것보다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 혹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류익 통일부 장관. 이거 막 뭐 좀 바뀌려나 했는데 뭐 별로 바뀌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선문답을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요. 남북 정상회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언제라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또 했어요. 네, 감나무에서 감이 꺼서 떨어지기 바란다는 소린가요? 이게 알쏭달쏭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조치 없이 남북 정상이 맞지 않는 것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천안함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건데 이거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천안함 문제를 정상회담 자리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뭡니까 이건 횡설수설 폭탄주를 드신 것 같지도 않던데 횡설수설을 막 자꾸 하시고 천안함은 좀 기다리면은 법정에서 좀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정상회담에서는 그러게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정몽준 의원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액션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건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또 뭘 액션은 없다라고 액션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유익 장관이 교체됐지만 여전히 이명박 정부 내에서는 혼란이 기본이다. 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뭘 추진을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기본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어쨌든 지금의 통일부 장관의 발언만 놓고 보면 도대체 이걸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답변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불법 연구 용역 문제가 폭로가 됐습니다. 드디어 통일부가 한 거라고는 사실 연구 용역 준 거 말고는 별로 없는데. 그렇죠. 이것도 불법이라고 또 얘기가 됐습니다. 통일부가 통일 추진은 안 하고 엉뚱한 데다가 돈을 세금을 갖다 쓴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아니 통일세 걷는다고 어쩌고 하는데 통일세를 걷기 전에 통일부에서 과연 통일을 위해서 이 돈을 쓰고 있는지부터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내용들인데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연구 용역을 이제 통일부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연구 용역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구 용역을 줬는데 2천만 원짜리 사전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인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 기관에서 이 용역을 줄 때는 공개 입찰을 합니다. 공개 입찰을 하고 공개 입찰이 안 됐을 때 이제 수의 계약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이 공개 경쟁 입찰을 유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 공고 형식으로 갑자기 내놓고 마감 날짜도 갑자기 사전 통지 없이 그냥 앞당겨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들이 입찰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입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의 계약으로 그냥 찝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몰아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특정 교수 집단에게 돈을 몰아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밖에도 정책 연구 과제들 중에 주제가 중복되는 겹치기 그래서 이거 해놓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또 논문 받아가지고 또 돈 주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논문 받아서 또 돈 주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고 한 연구 과제를 같은 기관에서 여러 번 수주한 사례도 있고 1억 원이 넘는 과제를 공개 입찰을 안 하고 수의 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줄줄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18억이 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낭비를 했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통일부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자, 그런 돈을 갖다가 반통일 연구 비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통일을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게 만들까? 그래서 돈 들여서 통일의 유용성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더 아름답게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고, 통일 이후에 한반도에 대해서 구상하고 이런 거에 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많은 통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냐. 통일이 되면 이렇게 힘든 일이 든다. 통일이 되면 이렇게 많은 돈이 쓰일 거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의 위기를 조장하고 겁박하는 데 쓰이는 연구 비용들이죠. 그것조차 불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동북아 군비 경쟁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28일이요. 이란에서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밝혔어요. 예, 그리고 인도도 2015년까지 항공모함 두 척을 만들겠다. 그리고 해군력을 대규모로 증강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요. 중국이 첫 항공모함 바리아그호를 시험 운행했죠.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중국에서 이런 항공모함을 시험 운행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지금 뭐 가열되고 있다. 뭐 시작되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오늘은 군비 경쟁, 특히 동북아 군비 경쟁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전에서는요. 군비 경쟁 이렇게 얘기하면 핵무기가 그 핵심 아닙니까? 핵무기? 그렇죠. 예. 예. 무기 뭐 다른 재래식 무기 100개 뭐 1000개가 있어도 핵무기 하나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세계 대전에서 처음으로 이 핵무기가 사용된 이후에 각 이 강대국들이라는 나라들이 다들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뭐 자료 사진을 좀 보시죠. 예, 지금 이제 보면은 저렇게 러시아와 미국이 전 세계 핵무기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만 개가 넘는 핵무기 핵탄두들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뭐 10,000개 가까이 7,000 몇 개 뭐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 수백 개 수준이라서 사실 큰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소련과 미국이 이 냉전 시대에 전 세계의 어떤 질서를 양대 축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도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국제 질서 하면 경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정치, 군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고 실제로는 군사력에서 누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목소리를 먹어줍니다. 군대가 약하면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사실 잘 안 먹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 외교 현실에서는 사실 군대가 누가 강한가를 따지는데 그 중에서도 핵무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일단 질적으로 클래스가 나눠지죠. 뭐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로 나눠지는 거고 그 상위 클래스 내에서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국제 정치의 어떤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은 러시아와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네. 핵무기와 더불어서 핵무기를 뭐 끌어안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쏴야죠. 뭐 안방에서 끌어안고 있다고 그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핵무기를 실어 나르고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네. 이런 게 중요한데요. 뭐 미사일 하면은 독일이 딱 독일이 떠오르는데. 최초로 이제 미사일 만들었죠. 예. 요즘 어느 나라가 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나요? 예, 미사일 하면 또 이제 자료 사진 또 보시죠. 저게 이제 독일에서 최초로 개발했던 V2 로켓입니다. V1 로켓은 최초의 이제 순항 미사일이었고 V2 로켓은 최초의 탄도 미사일인데 저걸 통해서 2차 세계 대전에서 전황을 바꿔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독일은 결국은 패망을 했어요. 저걸 그때는 미사일이라는 게 전쟁의 어떤 새로운 이 개념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걸 운용할 수 있는 전략은 없었죠. 그냥 신무기 하나를 개발했던 건데 저 신무기가 사실 이제 나중에는 현대전의 어떤 이 전쟁 개념 자체를 바꿔놓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어떤 미사일, 어느 나라가 미사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무래도 러시아와 미국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이 거의 전 세계의 대부분의 미사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사력이 또 좌지우지 되는데, 왜냐하면 핵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근데 핵무기를 실어 나르려면 비행기로 가서 폭격을 하든지 아니면 뭐 대포로 쏘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건 워낙 격추되기가 쉽기 때문에 위험하고, 대포로 쏘는 건 그 작은 소형 핵무기밖에 쏠 수가 없으니까 전략 핵무기는 아무래도 미사일이 쏘는 게 가장 이제 위력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핵무기와 미사일이 사실 가장 문제시되고 있잖아요. 군비 경제 핵심이다 이렇게 각종 얘기할 수 조약들도 있는데. 다 여기에 이제 걸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그럼 냉전 해체 이후에는 사실상 요것을 그 논리 자체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좀 줄었어요? 네. 원래는 이제 그 냉전 해체 전부터 소련과 미국 사이에 그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이제 협정들을 계속 벌였고 실제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있었고 냉전 해체 후에는 사실 이걸 더 만들 이유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일단 좀 사진을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핵탄두 개수인 것 같습니다. 핵탄두 개수인데 미국이 1995년 냉전 해체 직후인데 그때 10,000개 좀 넘게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 8,000개 정도로 좀 줄었는데 러시아는 15,000개 정도 가지고 있다가 역시 8,000개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감축하는 양 자체가 아주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줄어들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정치력에서 이제 러시아가 밀리면서 핵 군축 협정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대폭 핵탄두 개수를 줄이고 미국은 그냥 살짝 줄이는 신용만 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됐고요.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줄였습니다. 저게 이제 탄도 미사일 개수인데 미사일에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ICBM과 SLBM이라고 있는데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고 SLBM은 뭐냐면 똑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잠수하면서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발사 기지가 폭격을 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잠수함은 핵잠수함에다 놓고 뭐 몇 달씩 바다 밑에서 숨어 있기 때문에 뭐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쭉 올라와서 쏘고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뭐 영국 같은 나라는 ICBM을 다 폐기를 하고 전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으로 다 교체를 했다 그래요. 뭐 그 정도로 SLBM이 훨씬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보면은 저기도 마찬가지로 95년에서 2000년으로 가면서 개수가 줄어들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살짝 뭐 약간 줄어든 느낌이 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폭 줄었어요. 엄청나게 그냥 푹푹 줄었죠. 그래서 저런 걸 이제 쭉 보면 냉전 해체 이후에도 미국은 군사력을 약간 줄이고 러시아는 이제 대폭 줄이는 그런 이제 양상으로 갔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네, 결국에는 구소련 뭐 해체 이후에요. 러시아의 군사력은 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에 미국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죠. 사실 뭐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딴 나라 핵 개발 두고선 난리 치지만 본인들 국방 예산에서는 소형 핵무기 벙커 뭐 버스터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것을 공식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별로 줄어들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그 미국이 스스로 뭐 우리가 군사 대국이고 1위다. 그렇죠. 1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수치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냉전 해체 후에 잠잠하던 군비 경쟁이 요즘 다시 불붙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거든요. 예. 예. 그 사진 또 보시면 저 토폴 M이라는 미사일인데 저게 러시아에서 새로 개발을 한 미사일입니다. 예전엔 토폴 미사일이 있다가 토폴 M으로 바꿨는데 저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럭에 싣고 다녀요 미사일을.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상당히 크기가 크고 발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술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트럭에 싣고 다니기가 어려운데 저걸 이제 트럭에 싣고 다니는 걸로 만들었는데 저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발사장 폭격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저걸 그냥 어디 터널이나 이런 데 숨겨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쭉 돌아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쏘고 다시 또 도망가고 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이 냉전 해체 이후에 새롭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MD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제죠. 뭐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나니까 자기 상대 경쟁 국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한이 된 거죠. 누가 나를 건드리냐, 누가 나를 제한하느냐, 뭐 이러면서 원래 ABM 협정이라고 해서 이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은 개발을 할 수 없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깨고 우리는 요격 미사일 개발하겠다. 그래서 MD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MD의 기술 자체는 뭐냐면은 상대 국가가 미사일을 쏠 조짐을 미리 파악을 해서 쏘면 그 궤도를 추적해서 중간에 맞추겠다는 건데 저렇게 트럭에서 어디서 쏠지 알 수 없고 언제 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MD가 이제 무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토폴 M 같은 경우는 중간에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뭐 MD가 쭉 날아가는 궤도 보고 예상을 해서 어디로 가겠다라고 해서 요격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엉뚱한 대로 또 이렇게 궤도를 틀어가지고 가버리면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MD를 무력화시키는 미사일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 토폴 M을 통해서 미국의 MD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 다음 사진 또 보시면
좀 불라바라는 미사일인데 저건 이제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인데 러시아는 이제 토포램도 이제 중요한 전략 무기지만 그보다 이제 불라바라는 저 무기의 개발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의 자존심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 자체도 일단 잠수함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MD로 막기 어렵고 저 자체도 이제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MD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고 사정거리도 상당히 길고 저 안에 핵탄두가 10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미사일 하나 날아가다가 중간에 10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가 각자 다 자체 경로를 따라서 또 이제 흩어져서 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를 공격할 때 예를 들어 미국의 10개의 주요 도시에다가 하나씩 그냥 다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저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사일을 최근에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2008년도에도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올해인가 작년인가 또 시험 발사에서 성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 다음 사진도 이해하면 저건 이제 시네바라는 미사일인데 불라바보다 사정거리가 훨씬 긴 그런 미사일로 또 개발을 했고 저건 자체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레이더를 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피하면 궤도를 추적할 수 없으니까 MD가 당연히 무력화되는 거겠죠. 뭐 이런 식의 미국의 미국이 먼저 ABM 협정을 파기하고 MD를 개발하니까 러시아는 그럼 우리는 MD를 뚫을 수 있는 너네가 최강의 방패가 있으면 우리는 최강의 창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저런 이제 미사일들을 계속 개발을 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까지 보시면 저런 이제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크니까 군사 훈련하기가 참 편할 것 같아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자국 내에서 그냥 합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쏘면 그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돼요. 그래서 뭐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뭐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해서 다 이제 최근에 2008년도에 특히 집중됐는데 다 성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까지 보시면 유리 돌고루키라는 러시아에서 최초로 개발한 핵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는 핵잠수함들이 있었는데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고 나서는 한 번도 핵잠수함을 개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옐친이 대통령 할 때는 거의 뭐 러시아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2000년에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푸틴이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게 KGB 출신의 뭐 근육질 몸매 뭐 이런 것들인데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 이런 기본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발언들을 보면 군사력을 통해서 강한 러시아를 만들어내겠다. 군사력이 강하면 러시아 자체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의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북한의 성군 정치를 좀 따라하는 듯한 러시아의 이제 그런 모습인데 아까 그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저기에 불라바 미사일을 12개까지 실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핵탄두를 120개까지 실을 수 있는 거죠. 핵탄두 120개를 싣고 저걸 블라디보스톡에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내년쯤 해서 배치가 끝날 것 같은데 블라디보스톡에 러시아의 태평양 사령부가 있어요.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당연히 이제 연해주 아닙니까? 네, 연해주. 그렇죠. 한반도 바로 위에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에 저게 배치가 되면 동북아에 핵탄두 120개가 잠수함 하나에 실려가지고 저기 이제 배치가 되는 셈인데 동북아에서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밀어내겠다라는 그런 러시아의 구상이 담긴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보면요. MD가 사실은 미국에서 본인들이 계산을 두 개를 이렇게 MD 실험을 할 때 두 개를 계산을 다 하면서 여기가 공격해 오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공격을 시작을 하면 우리는 이때 때리면 실험 맞는다. 이렇게 갖고 다 약속을 하고 서로 약속하고 그래도 근데 실패를 해요. 해도 실패한다는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데 미국 내에 이제 기계를 돌리려니까 좀 뭔가 위협을 줘야 되고 미국 중심의 이 체제 자체를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미 군산복합체를 굴리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계략이거든요, 계략.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사실 무력화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항공모함에서 쏘고 트럭에서 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러시아 군사력이 급상승하고 있다,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 이에 비해서 미국은 어떤 상황인지. 근데 미국도 사실은
뭐 군산복합체로 유지된 나라이니까 이것을 첨단 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이 나라가 또 자제해야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이 전 세계 국방비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미국이 혼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건데 그 네. 돈을 이제 첨단 무기 개발에도 많이 쓰겠죠. 그래서 미국의 무기 상황은 어떤지 좀 이제 사진으로 좀 보시면요. 저게 F-22 랩터,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죠. 저건 다른 나라에 판매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무기는 우리만 갖고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 스텔스기는 전혀 다른 나라에 판매 안 하고 전 세계 한 150여 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 비행기는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왜 못 쓰고 있냐면 저런 이제 비행기들은 상당히 그 높은 고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 비행사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냥은. 그래서 산소 이 공급 장치를 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산소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글쎄요. 그런 비행기에서는 사실 사소한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지금 무기한 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게 진짜 문제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전투기 랩터는 아직 지금은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는, 쓰지 못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건 이제 F-18 슈퍼 호넷, F-18 호넷을 좀 개량한 건데 전자전에 능한 그런 전투기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재밌는 기사가 났었는데 미국이 전자전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이제 컴퓨터로 무기도 조종하고 비행기도 뭐 컴퓨터 다 조종하고 그러는데. 저게 약점이 있어요. 전자장비가 고장이 나면 무력화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에 재밌는 기사가 지난달인가요? 실렸었는데 북에서 GPS 교란 장치를 쓰잖아요. 북에서 자꾸 이제 전자 교란 장치를 쓰는데 미국의 정찰기가 이 전자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한국에 비상 착륙을 한 적이 있다라는 보도가 났어요. 그거 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또 이제 발끈했는데 그걸 두고 이제 뭐 무인 정찰기가 비상 착륙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때 당시 하필이면 또 저 슈퍼 호넷이 인천 상공을 돌다가 인천공항에 긴급 착륙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착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정찰하다가 기름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비상 착륙을 합니까? 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도 그러면은 기름 넣고 다시 뜨면 되는데 또 한참 동안 안 떴다 그래요. 그래서 기름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진짜 또 전자교란에 당해가지고 비상 착륙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이 자랑하는 그런 전자 장비들 이런 것들은 사실 매우 취약한 거죠. 전자 공격에. 근데 전자 공격이라는 게 전자기파만 강하게 만들어서 쏘면 다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전자 장비에 흥한 자는 전자 장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뭐 상황인 거죠. 자, 뭐 그다음 사진 또 보시면 F-35라는 비행기인데 저건 아직 시험 단계에 있는 비행기입니다. 미국이 아주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어요. 저것도 역시 이제 스텔스기인데 뭐냐면 미국은 육해 공군 해병대 4개 부대가 다 비행기를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용역 줘가지고 비행기 만들어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걸 그냥 통합을 하자. 야 우리 하나로 그냥 통일하자라고 해가지고 F-35라는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미국의 전 부대가 저걸 이제 일반적인 비행기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4개 부대에서 다 요구하는 게 다르죠. 육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무기 많이 실차 그러고 해군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에서 일으켜야 되니까 수직 이착륙 장치를 달아달라 그러고 공군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요격당하면 안 되니까 뭐 스텔스 기능 넣어달라 뭐 무기는 다 안으로 집어넣어달라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요구들을 하는데 그걸 하나에 뭉뚱그리려니까 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을 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게다가 이제 미국이 경제 위기에 빠져버리니까 지금은 저걸 과연 돈을 더 들여가지고 완성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만두는 게 맞냐 라는 고민에 빠졌는데 문제는 그동안 투자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두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걸 폐기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완성을 하자니 더 이상 이제 투자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없는 돈으로 그냥 무조건 만들려고 하는 거죠. 미국의 이제 국방부에서는 우리 돈 없으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만들어라 그러고 이제 저걸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게 로키드 마틴사인데 우리 보고 죽으라 그래라 뭐 이런 이제 입장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프로젝트 자체가 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이미 사실 상용화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연기되면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ICBM은 전부 미니트맨 3입니다. 그 이전에 만들었던 미사일들은 다 폐기를 하고 저걸 주력
미사일로 이제 삼았는데, 저 이제 성능 개량 실험을 계속 해야 되는데, 최근에 미니트맨 3를 실험을 했는데, 아마 8월 달이었을 거예요. 실험이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미사일 종류인데, 그걸 이제 실패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궤도가 이상이 보여가지고 그냥 중간 폭발시켰다라고 하는데, 요즘 미국에서 군사위성을 띄울 때도 자꾸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참, 아예 그 우주 왕복선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폐기를 해버렸고, 돈 없다고 폐기를 해버렸고, 자꾸 이제 실패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 우주 기술이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나사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이제 예산 부족으로 관광지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뭐 사진 보시면, 뭐 장난감 같이 생겼지만, 좀 팔콘 프로젝트라고 해서, 초음속, 극초음속 이 비행체, 무인 비행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것도 지금 뭐 수년 전부터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러시아가 이제 트럭에 미사일을 싣고 다니니까 저걸 요격을 하려면 트럭에서 미사일 발사하려면 세워야 되잖아요. 세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에 막 가서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얼마나 빨라야 되겠어요. 얼른 가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저것도 뭐 올해 들어서 또 실험했다가 또 실패를 했는데 뭐 계속해서 실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저것도 이제 뭐 비행선인데 뭐 2차 세계대전 때 났었던 비행선인데 이제 저게 아무래도 이제 날아다니는 데는 돈이 적게 드니까 정찰선으로 개발한 거라 그래요. 3년에 걸쳐서 최첨단 이 정찰선으로 만들었는데 저게 시험 운행을 최근에 했습니다. 시험 비행을 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3분 만에 저렇게 됐어요. 저게 뭐냐면 추락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요즘 그 미국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다 저런 얘기들입니다. 뭐 첨단 무기 개발했는데 실패했다. 시험했는데 실패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자연재해도 워낙 심해가지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100년 만에 뭐 최대 규모의 뭐 자연재해가 지금 뭐 1000건이 넘는 자연재해가 나고 있다 그러는데 미국이 뭐 하늘도 돕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미국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데 첨단 무기는 갈수록 계속 실패하고 있는 무기조차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자연재해는 겹치고 있고 그래서 참 러시아의 군사력이 증강하는 데 비해서 미국의 군사력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게 참시 희한한 일이죠. 사실 첨단 무기를 만들어봤자 쓰기가 난망한 시대가 되거든요. 그 첨단 무기를 무력화하는 또 첨단 무기가 나오고 네. 미국은 계속 공격을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고 그 공격용 무기들을 만들어내지만 공격을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반격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처지가 되면서 뭐 스스로 판 거죠. 이 상황을 그렇죠. 스스로 다 만들어낸 건데 지금 사실 뭐 MD 실험하고 저렇게 계속 추락하고 뭐 이렇게 하는 첨단 무기 만드는데 혈안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아스팔트 깔 돈이 없었고 자갈 지금 부셔갖고서는 도로 만들고 이런다는 소식이 예. 그리고 미국의 홈리스가 지금 5천만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만큼이 지금 노숙자로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저런 무기를 성의 있게 만들 수 있는 뭐 정신이나 뭐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미국이 멈추면 빨리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D 이런 거 멈추면 자 9월 29일이요. 중국이 그 우주정거장 텐궁 1호를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미국에 이어서 이제 세계 세 번째로 우주정거장을 만든 거죠. 중국의 우주 개발 수준이 상당하다고 지금 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우주 개발 수준이 또 군사과학 쪽으로 또 연결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북이 인공위성 쐈다고 했을 때 남쪽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정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그렇습니다. 함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군사력 수준은 또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이제 우주 개발 수준이고 이제 군사력이 되는 건데 중국의 이제 우주 개발 수준이 이미 유인 우주선도 발사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본이고 인공위성도 쐈고 심지어는 인공위성을 맞추는 미사일까지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우주 기술 개발이 이제 상당히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동풍입니다. 뭐 한자로 읽으면 동풍 31A라는 이제 원래 이제 동풍 미사일이 있었는데 저 개량을 한 겁니다. 저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럭이 싣고 다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 때 트럭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폭격을 안 당하려면 저럴 수밖에 없어요. 고정된 기지에다가 만들면 상대 국가가 먼저 폭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면 이제 저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걸 이제 개발을 했는데 뭐 그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게 그 기존의 이제 동풍 미사일에 비해서 사상거리가 더 늘어나서 미국 본토 전역을 다 이제 도달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저 이제 동펑 31A라는 미사일을 그 중국의 이제 그 전략 무기 그 여단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거를 그 한 개 여단을 더 증강을 하겠다, 그러니까 2배로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과의 어떤 이제 전쟁 군사력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그런 이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아까 나왔던 바랴그호 네. 항공모함인데, 좀 모양은 약간 특이하게 생겼는데, 저게 원래 항공모함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저 이제 그 구소련에서 화물선으로 만들어서 쓰던 거를 수입해다가 이제 개조를 한 거예요, 항공모함으로. 화물선 자체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대로 이제 개발한 건데, 저건 그 크게 이제 뭐 성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이 항공모함을 갖게 됐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중국이 또 바다에 인접해 있는 그 해안선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이쪽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 또 남중국해 이런 데서도 분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 무기로 개발한 거고, 중국은 저걸 기점으로 해서 항공모함을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항공모함 함대도 이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양 군비에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사진 보시면 이제 젠20이라고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스텔스기다라고 하는데, 성능은 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시험 중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이제 뭐 그냥 들판에 뭐 탱크 같은 게 쭉 서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그 평화사명이라는 그 피스 미션이라는 전쟁 훈련입니다. 그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훈련을 하는 거고, 여기에 그 SOC라고 해서 상하이 협력기구에 그 가입된 나라들이 부분적으로 좀 참가하는 그런 전쟁훈련인데, 2007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구소련과 중국은 사실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중소 분쟁도 있었잖아요. 뭐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아무래도 좀 경쟁 관계에 있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좀 그런 거랑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협력을 중심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고,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서 정치, 뭐 군사, 경제 협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저런 이제 군사훈련을 엄청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해년마다 하고 있어요. 특히 저게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맞닿아 있는 곳이 동북아 쪽이다 보니까 동북아에서 이렇게 훈련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지금까지는 미국의 영향력이 좀 막강했다면, 앞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더 키우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북러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요. 남쪽에서는 가스관에 집중돼서 막 얘기를 하거나 하지만, 사실상 군사협력 이런 방안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러시아 중국 얘기를 하면 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해져 있는 상태고, 갈수록 이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협력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군사협력 부분은 공개를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을 어디서 했냐면 그 러시아의 군사기지에서 했어요. 특수부대들이 뭐 시범 훈련도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군사기지에서 자기 나라 군사기지를 개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상회담을 할 정도면 이 군사 분야에서 상당히 신뢰가 이미 갖춰져 있는 그런 이제 상태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자료 사전 보시면 북한의 미사일이죠. 작년 그 열병 10월 10일 열병식 때 보여줬던 미사일인데, 뭔지 모릅니다, 아무도. 왜냐면 새로운 미사일이 등장했다고 또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새로운 미사일인데 뭐 이름도 모르고, 저게 은하 2호로 인공위성을 쐈다 그러는데, 그럼 저게 은하 1호인가? 뭐 그러기도 하고, 다들 뭐 짐작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크기로 보나 뭐 형태로 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일 것이다라고 이제 유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 북에서 이제 그 해설 방송을 통해서 보면 그 우리식 그 미사일 요격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인 거죠. 북한이 자체로 이 요격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국의 뭐 MD 같은 그런 걸 만들었다 볼 수 있고, 그 다음 화면 보시면 트럭에 뭐 특이하게 생겼죠. 저게 미사일은 아닌 것 같고, 저걸 이제 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더 뭐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레이더가. 근데 저건 빙글빙글 돌아가는 식이 아니라 저 판 하나로 여러 그 레이더 전파를 쏴가지고 동시에 여러 개의 물체들을 감지할 수 있는 훨씬 그러니까 성능이 뛰어난 그런 이제 레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같이 다니는데 아까 그 요격체랑 같이 다니는데 저걸로 미사일을 감지해서 그 요격 미사일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북한이 저런 걸 자체 개발할 정도면 상당히 미사일 기술에서 앞선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2000년에 그 평양 방문 당시에도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보고 상당히 인상 깊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높이 평가를 하면서 군사 협력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도 미사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니 그런 군사력이 막 강한 나라가 무기를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한다는 건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쓸만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수입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동북아의 이런 군사 지형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 중심에 북한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게 올해 그런 얘기가 있었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군사력이 세계 4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세계 4위로 평가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군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그만큼 북한의 군사력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고 이런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하고도 대등하게 외교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오히려 이 북중러의 어떤 동맹 이 삼각 동맹을 통해서 동북아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이제 영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미국이 그동안에는 동북아에서 뭐 자신들이 주한미군, 주일미군 이런 걸 통해서 동북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군림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런 게 이제 밀려나지 않겠는가. 갈수록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과정인 거고 북중러 동맹이 미국의 어떤 군사력을 밀어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 괜히 고무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괜히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걸로 보면은 사실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이런 판세 변화가 아닐 수 없죠. 그렇죠. 예, 유일 패권의 세계 지수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건데요. 미국 대 동북아에서는 북중러 군사 동맹 뭐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건 그렇죠. 미군의 저기인 거고요. 그래서 북중러 군사 동맹과 미국의 대결 이게 앞으로 좀 기본 구도가 되면서 이 구도가 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전망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예. 그동안에는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이제 수년 전으로 돌아가면 약간 이렇게 소원한 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이제 중국과 북한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러시아와 북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해졌고 이런 속에서, 더 이상 이제 미국이 북한과 어떤 전쟁을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과 전쟁을 하면 사실 북중러 3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기존에 북한과 1대1 전쟁을 했던 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미국이 상당히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북중러 3자와 전쟁을 한다는 건 거의 사실상 뭐 그냥 자멸을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제 가장 자신들이 선호하는 카드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전쟁이란 카드는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은 다른 정치, 외교, 경제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제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거의 이제 망했다고 거의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공황에 진입했다 이미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경제는 무지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동북아에서는 새로운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비전을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경제 성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되고 있고, 정치에서도 사실 북중러만큼 정치가 안정된 나라가 없습니다. 정치에서도 안정돼 있고, 경제에서도 가능성이 높고, 국방력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앞으로도 계속 미국만 바라보고 한국이, 미국의 어떤 꼭두각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과연 이 한반도 문제에서 전망성 있는 생각인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에 있는 사람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정권을 쥐려고 하는,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미국 밑에 있는 게 안전한가? 미국 밑에 있는 게 미래가 있는가?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제 국제 정세, 특히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잘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